I got the cash in the bags.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진저우시의 한 아파트. 18동 6층에는 33세의 여성, 류수경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6층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5층과 6층 사이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창가에 기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의 류수경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류수경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도어 렌즈를 통해 밖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수경은 문까지 열어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류수경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문을 닫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TV를 봅니다. 이때 베란다 커튼 뒤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류수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류수경이 소리치자마자 한 남성이 커튼을 젖히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밤 10시 16분. 진저우시 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어떤 아파트 베란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뒤이어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익명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침입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여성이 바로 류수경이었습니다. 경찰은 류수경의 진술을 듣고 해당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봅니다. 현장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래된 아파트라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류수경은 사건 당시 충격으로 용의자의 생김새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2003년 5월 18일 월요일, 진저우시 준세로 27동 605호 48세의 여성 강리핑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움직이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러나 집에는 강리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에 있는 아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강리핑의 비명소리를 들은 그녀의 아들이 달려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는 남성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남성의 복면을 벗깁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성은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남성은 강리핑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시키더니 그녀의 아들에게 악수를 하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강리핑과 그의 아들은 그의 이런 괴상한 행동에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가 나간 문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6층 복도 센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자신의 움직임과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미리 손을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용의자의 복면과 신발 자국, 거기다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해 사건은 곧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일까요?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밤 10시 17분. 경찰서에 새어머니가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새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류홍매. 그녀는 진저우시 신지남리 53동 302호에 살았습니다. 류홍매의 집 현관문 열쇠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류홍매는 옷이 벗겨진 채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고 다리 사이에는 화장품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결론 짓습니다. 류홍매의 몸에서 별다른 저항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경찰은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몹쓸 짓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몹쓸 짓을 당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현금이나 귀중품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물건은 모두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범인이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지운 듯 현장은 말끔했습니다. 조사 결과 류홍매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가족과도 문제가 없었으며 생활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 류홍매가 몹쓸 짓을 당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에는 범인의 변태적인 행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물론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경찰은 연이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한 사람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앞서 일어난 2건의 사건, 총 3건의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면 범행 수단이 더 대담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류홍매 사건 발생 5일 후 5월 31일 한 남성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그녀의 이름은 장효홍,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진저우시 통칠이 3동 6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타살임을 확신합니다. 범인은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6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동기로 장효홍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흉기로 그녀의 목을 찌릅니다. 범인은 장효홍을 살해한 후 그녀의 등에 글자를 하나 새깁니다. 중국 북쪽 지역에서는 미녀, 남쪽 지역에서는 기생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장효홍은 알몸 상태로 스타킹과 하이힐만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범인이 몹쓸 짓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류홍매 사건에서처럼 장효홍 역시 몹쓸 짓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 오래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장효홍의 집에 있는 맥주를 마시고 맥주병을 침대 위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카드놀이까지 했죠.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이전 3건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변태적 성향의 범인은 경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효홍의 주변인들을 조사합니다. 장효홍의 남편 왕군, 당시 나이 33세, 회사원으로 전과 기록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2사람은 이사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합니다. 화가 난 왕군은 아이를 데리고 새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외출해 친구들과 새벽까지 마작을 치죠.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피해자 장효홍의 남편 왕군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효홍의 인간관계는 매우 단순했으며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워낙 싹싹하고 친절해 원한을 살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사이 진저우 씨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벽을 타고 다니는 변태 흉악범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노린다. 진저우 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꼭꼭 닫아두었죠. 언론 역시 변태 살인마가 여성을 노린다며 나날이 진화되어가는 그의 범행 수법과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불안감 또한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랬습니다. 4건의 사건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의 일정한 범행 패턴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범인은 출입이 용이한 아파트 단지만 노린다. 두 번째, 꼭대기층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만 노린다. 세 번째, 복도 계단 창문을 통해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한다. 네 번째,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만 범행을 저지른다. 다섯 번째, 범행 시 꼭 장갑을 끼고 범행 도구로는 칼, 도끼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피해자의 진술과 신발 자국 등으로 보아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이다. 일곱 번째, 범행은 5일에서 14일 주기로 일어난다. 경찰은 범인이 능수능란하게 아파트 벽을 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키 160에서 168cm, 동그란 얼굴에 뾰족한 턱, 눈이 작고 스포츠형 머리, 마른 체형, 그을린 구릿빛 피부, 동북 사투리 사용. 한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범행 수법을 볼 때 그가 과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행동이 괴이하며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저우시 경찰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진저우시에 사는 전과자들을 조사하는데 전과자만 해도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서로
중요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2003년 6월 13일 진저우시 해방로 5동 6층에서 또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유정선 45세. 자신의 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둔기에 의한 다수의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 있는 창문에는 용의자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고 3층과 6층 사이 계단은 청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정선의 휴대전화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정선의 친구는 사건 당일 오후 유정선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유정선이 아닌 웬 낯선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녀가 유정선에게 전화한 시간은 유정선이 살해되고 난 뒤였습니다. 처음 그녀가 전화했을 때 의문의 남성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0분 후 그 남성은 유정선의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는 저장성 쪽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말합니다. 지금 유정선이 장춘에 있는 화학비료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전화기를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휴대전화 요금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유정선의 친구는 이후 몇 번이나 유정선의 휴대전화로 전화했지만 의문의 남성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정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녀의 친구와 전화를 한 것일까요? 혹시 범인일까요? 경찰은 유정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통해 유정선이 사망한 뒤 의문의 남성이 유정선과 관련이 없는 제3자와 통화한 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유정선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샀거나 주운 것은 아닐 겁니다. 경찰은 유정선의 친구와 전화한 남성, 즉 유정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의문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용의자는 6월 13일 오전 9시에서 낮 12시 30분 사이 진저우에서 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진저우에서 심양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 결과 진저우에서 심양으로 가는 K641 기차가 용의자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2003년 6월 당시 중국은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기차에 타는 승객은 모두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카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건강카드에 등록된 승객은 총 257명으로 심양에서 내린 승객은 139명이었습니다. 그중 남성이 79명이었습니다. 경찰은 257명 승객의 신원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중 류양이라는 이름의 승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신분증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류양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통근구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통근구역에서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류양이 통근구역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류양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이 남성의 진짜 이름은 주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범행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게 된 것은 단지 기차표를 좀 싸게 사기 위해 철도 회사에 다니는 친구 류양의 이름과 사원증을 사용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경찰은 드디어 사라진 유정선의 휴대전화 행방을 찾아냅니다. 한 휴대전화 가게 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의문의 남성에게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를 찾아왔고 수리비가 50위안, 우리 돈 약 9,000원이 든다고 하자 비싸다며 그냥 가게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그 남성이 다시 오더니 휴대전화를 사지 않겠냐며 묻길래 200위안, 우리 돈 약 37,000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죠? 경찰이 묻자 휴대전화 가게 사장이 말합니다. 거무스름한 피부에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경찰은 휴대전화 가게 사장을 경찰서로 부릅니다. 경찰서에는 9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장에게 묻습니다. 당신한테 이 휴대전화를 판 사람이 있나요? 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쳐다보더니 잠시 후 손가락을 들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규주. 당시 나이 40세,
허기주는 두 번째 아내, 2살 된 아들과 함께 진저우시 능하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만 나왔으며 키는 166cm, 직업은 없었습니다. 허기주는 절도 혐의로 3번이나 감옥에 갔었고 교도소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그가 착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며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기주 역시 사건이 일어난 6월 13일 K641 기차를 타고 심양에 갔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DNA와 허기주의 DNA 샘플을 비교 대조해보니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허기주는 요녕성 진저우시 토박이입니다. 피해자 유정선의 친구와 전화한 의문의 남성은 저장성 쪽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허기주가 30위안, 우리 돈 약 5,500원을 써 사람을 고용한 뒤 대신 전화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절도 및 살해 혐의로 허기주를 체포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허기주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피해 여성을 능욕하지 않았다며 변태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허기주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상황이 너무 싫고 그런 사회에 불만이 쌓여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진저우시 중구인민법원은 허기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반년에 걸친 요녕성 진저우시 연쇄살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